업앤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는 투데이 업앤다운의 박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을 아나운서 양세비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기업들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저희가 소개할 때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본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뜯어보는 택배라던가 혹은 우리가 이제는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 가서도 종이빨대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종업원이 찾아오는 대신에 QR코드로 주문을 하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경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빈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는 게 저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경제를 알아보고 세상을 알아가보는 그런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6개의 기업 정도를 준비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자마자 이 기업이 업인지 다운인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기업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헷갈린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죠.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쿠팡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텐데 저도 어제 쿠팡을 바로 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빵을 시켰는데 아침 배송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님도 쿠팡 자주 쓰십니까? 쿠팡 자주 쓰죠. 왜냐면은 이게 뭐 새벽에 9시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아침에 받아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는 뭐 7, 8천 원 구독료만 내면은 그렇죠. 배송비도 안 드니까 너무 그렇죠. 편하죠. 이 로켓 배송 때문에 쿠팡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맞아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었죠. 맞아요. 그때 보면은 정말 뉴스가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나는 정말 그 얘기뿐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쿠팡이 진짜 망하는 건가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 규모가요. 어느 정도냐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이게 저희 나라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어린이랑 고령층을 빼면 사실상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정보들이 당시에 유출됐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어떤 정보였냐면요. 이름, 주소, 연락처, 네. 심지어 배송지까지 전부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럼 배송지면은 뭐 집, 직장 이런 저희 동선들이 다 유출이 된 거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이게 해킹으로 털린 건가요? 그게요, 외부 해킹이 아니고요. 퇴직한 내부 직원이 재직 당시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네요. 저도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직원이 그랬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이게 내부에서 생 거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사태가 심각한 사안이었고 쿠팡이 보상에 나섰습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이제 발급을 했는데 5만 원이면 뭐 현금인가요? 현금이 아니에요. 혹시 보상 받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이 내용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네. 받았는데요. 이게 쿠폰들을 준 거예요. 근데 쿠폰도 약간 쪼개기 방식으로 줬는데 쿠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쿠팡 이츠, 그리고 쿠팡 트래블, 로켓 럭셔리까지 제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사실상 홍보성 쿠폰 지급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었죠. 그럼 뭐 제 신상과 맞바꾼 5만 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좋다고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지금 5만 원을 여기저기 쪼개서 써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불편하고 쿠폰을 쓰기 위해서는 그 쿠폰 금액 이상의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추가로 원하지 않았던 상품을 또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효 기간이요. 곧 끝나요. 저도 아직 하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급하게 그렇죠. 아니 주문하셨군요. 그거는 또 심지어 제가 필요해서 산 거고
제가 로켓 럭셔리라는 쿠폰이 있는데 이게 네. 2만 원 상당이에요. 근데 아직 못 쓰고 있는데 명품을 사야 돼요. 2만 원으로 2만 어떻게 원. 명품을 사죠? 못 사죠. 다 수십만 원인데. 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데 유효 기간이 곧 끝납니다. 4월 15일에 만료되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음. 곧 만료됩니다. 그럼 8일 정도 남았겠네요, 방송 시점으로. 예,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또 황당한 게 또 있는 게요. 네. 탈퇴한 고객한테도 이 문자가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탈퇴를 한 사람들한테까지요? 그렇죠.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쿠폰 안내 문자가 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네, 음. 절박한 의도는 알겠는데 음,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보위라고 하죠. 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거기다 유출 직전에 쿠팡이 약관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더 지탄받고 있는데 이런 약관을 추가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 안 진다. 이 내용을 몰래 추가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저희가 충분히 가질만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인데 거기다 네. 유출 논란 중에 퇴직 공직자 25명을 대관 조직으로 대관 조직이 뭔지 아세요? 대관 조직이라고 하면 이 국회 연계해서 음. 뭔가 이 국회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로비 아십니까? 그럼요. 로비가 대관인데 어둠의 냄새가 막 그렇죠. 나네요. 이제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네.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무야무야 하려고 하는 이 대관 조직을 무려 25명으로 규모를 대폭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논란이 계속해서 쌓이는 건데 참 이런 내용들 실제로 공식적으로도 보도가 된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건지 그럼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쿠팡이 대관 네.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슈가 돼 왔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그 부분이 조명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면 쿠팡 솔직히 다시는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의 핵심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조금 너무 어둠의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이용자들 불편하게 하고 기만하게 하면은 시장에서 네.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안 써서 퇴출시키면 가장 깔끔해요. 근데 이 쿠팡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쿠팡이 너무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쓰고 싶어도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요. 로켓 배송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이거 안 쓰고 못 살거든요. 로켓 배송이 너무 이제 모든 삶의 이 영역에 침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고 싶어도 퇴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이 3월 그 이용자 숫자가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상우님 같이 음.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해 주시는 탈퇴를 못해요. 분들이 계셔가지고 3월에도 이용자 수가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출 사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불만은 있는데 결국에 이 쿠팡을 대안할 이 대체 플랫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독점 플랫폼. 이 말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독점 플랫폼의 참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이용자가 의리되는 이 구조인데 참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AI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씀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3,370만 명 무려 이 대규모 유출 직후 주간 이용자가 어느 순간에는 2,600만까지 급감을 했었다가 3월 달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2,828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쿠폰은 5만 원 정도 지급을 했지만 쪼개기 지급이었고요. 현금 전환도 불가능했고요. 또 심지어 유효 기간도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쿠팡 내 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어떤 기만적인 쿠폰 지급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또 전직 직원의 소행이었다. 또 약관을 선제적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의혹 그리고 전관, 로비스트를 대거 채용하는 논란까지 대응 전반에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숫자상 이용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이 독점 플랫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용자는 돌아왔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쿠팡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게 핵심 같습니다. AI도 같은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업다운 판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매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좀 약간 무색해지긴 합니다. 최종 업다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3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커머스의 공룡,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3,370만 명이 털렸고 보상은 쿠팡 안에서만 쓰는 쿠폰입니다. 다운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기업인데요. 신한은행입니다. 근데 그 전에 취업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세빈님 네, 20대이시죠? 네.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계실 너무 텐데 많습니다. 요새 취업 시장 어떻습니까? 아, 제가 또 전공이 예체능입니다. 그래요? 쉽지 않겠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때요? 제 체감상으로는 음. 막 그렇게 딱히 크게 음.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려오고 한 10명 있다고 치면은 그중에 그래도 잘 취업했다 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요, 전공이 동양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작가로 화가 활동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전공인데 그래요. 보통 대학원 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구나. 뭐 인테리어 회사, 뭐 디자인 회사 간 친구들 몇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가뜩이나 네.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되는데 또 예체능이셔서 네. 더 이제 친구들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청렴 체감 실업률이요 지금 네.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오, 20%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5명 중에 1명이요. 솔직히 제 체감상으로는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주말마다 카페를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취준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페에 노트북을 쫙 깔아놓고 음. 다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도 항상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네. 거의 최고 심한 상황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신한은행을 두고서 바로 이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신입 회원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놀랍습니다. 얼마나 뽑는데요? 무려 1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오, 근데 150명이면 많은 거예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엄청 많은 숫자들이라고 해요. 오. 가뜩이나 대형 금융사, 은행들이 네. 공채를 없애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소식인 거죠. 그쵸. 예전처럼 뭐 땡땡은행 신입 공채 이런 말 참 들어보기 어려워졌고 또 요즘에 어느 분야나 다 경력직을 선호하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그나마 신한은행이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세빈님은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도 안 쓰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감 기한이 벌써 네. 지난 3일에 끝났습니다. 아, 제가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들 지금 결과를 그러니까요. 지원하신 분들 지금 결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요즘에 AI가 은행원들 다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AI가 대체하는 거는 단순 반복 업무이고요. 창구에서 통장 만들고 잔액 조회하고 또 이거는 ATM이랑 저희 어플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뭐 창구 가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에 대한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가면 1억 원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살지 말지 이런 거 고민되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해주고 이 복잡한 상담은 아직까지 사람이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큰 돈을 다루는 상황일수록 사람이 주는 신뢰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시점으로 보면은 저희 세대는 뭐 AI나 이렇게 물어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직 AI 쓰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많이
또 사람한테 의존을 하시니까 그렇죠. 참고 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참고 가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진 않겠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영역이 있고 AI가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전문 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제일 중요하죠. 연봉이요. 그렇죠. 알아보니까요. 5천만 원대인데요. 5천만 원. 거기다가 복지, 안정성까지 합치면 취업 시장에서 아주 네. 상위권 직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신입치고는. 높죠. 그러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번에 뭐 150명 뽑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원자는 몇이었을까요? 수만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요? 수만 명? 100대 네. 1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150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와, 그러면 상위 1% 정도만 합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사실 150명이 엄청난 자리인 것 같지만 또 그 수만 명이 몰린다고 하면 적은 숫자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한은행 이 공채 모집이 지금 우리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되게 축소판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할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참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 자, 그러면 스펙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이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토익 어학 점수 높아야 되겠죠. 네. 또 이 기타 등등의 자격증 많아야겠죠. 또 요새는 인턴 경험도 필수라고 해요. 다 갖춰야지 서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벌 좋고 스펙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게 금융권 공채이거든요. 그 스펙을 쌓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또 이게 다 체감 실업률에 잡히는 거니까요. 아까 20%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의 이 채용 뉴스 하나가 사실은 지금 청년 취업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2회차 때 또 KB 국민은행에서는 은행권 4.9일제. 그렇죠. 은행권 최초로 4.9일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번에도 은행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맞아요. 누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요. 네. 요즘 은행이 참 따뜻한 소식을 많이 전해주네요. 지원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채용 AI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때문에 금융권도 디지털화가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업무는 감소하지만 고객 상담, 복합 금융 수요,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150명 대규모 공채를 모집하면서 경쟁률이 100대 1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아주 여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AI 자동화 시대에도 아직까지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AI도 같은 결론입니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거나 유지되는 일자리가 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은행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맡는 역할이 달라진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없어지는 일이 있고 새로 생기는 일이 있다. 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최종 업다운 판정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 금융사 신한은행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취업 빙하기에 150명 정기 공채 AI 시대에도 사람은 뽑습니다. 업입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안 쓰시는 분들이 없죠. 근데 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죠. 김범수 의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입니다. 일단 어. 1심에서 다행스러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2심이 시작됐습니다. 혐의가 뭐냐면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최대 주주가 카카오거든요. 네. 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라는 시세 조종 혐의입니다. 맞아요. 그 SM 인수 때 하이브랑 카카오 엄청 싸웠잖아요. 그게
꽤 됐는데 그렇죠. 한번 무죄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그렇죠. 2023년인데요. 제가 그때는 JTBC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일을 네. 취재했어가지고 오.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당시에 하이브가, 하이브 아시죠? 알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를 네. 발표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최대 주주였던 카카오가 그때 12만 원 안팎에 있었던 주가를 약간 올렸다. 네. 16만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살만하죠. 네. 그래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를 높이면 하이브 입장에서 인수 비용이 올라가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세운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범죄죠. 일단은 배임죄인데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어떤 주주들, 당사자들한테는 영향이 적을 수 있어요. 누가 피해자냐? 일반 투자자.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휘둘리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뭐 투자하진 않으셨죠? 그때 투자를 조금 했었죠. 세상에. 했는데 저는 오히려 네. 좀 이득을 보긴 했죠. 왜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피해 본 건 네. 이제 하이브가 주가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기 네.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2심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받잖아요. 네. 2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 몇 거의 퍼센트? 없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80%? 바뀔 확률이? 무죄에서 아니요. 유죄로? 유지가 될 확률이 80%. 80%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사실 네. 웃고 있어요. 1심 무죄가 나온 순간 주가가 막 그렇죠. 이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검찰은 네. 이게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1심에서 이제 15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는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아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사실 또 신기한 게 지금 카카오가 실적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 카카오 매일매일 쓰잖아요. 맞아요. 오늘 하루에 뭐 몇 번 정도 쓰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 오늘 하루에 100번도 썼죠. 그렇죠. 예. 우리 뭐 카카오톡도 쓰고 카카오페이도 쓰고 뱅크, 네, 뱅크도 카카오 쓰고 택시. 그렇죠. 맵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 카카오가 안 되면 저 여기 출근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루에 카카오를 많이 쓰는데 그 회사 창업자가 재판 중이라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의 실적은 계속 좋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카카오를 쓰니까. 근데 이 사건이 왜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미치냐? 어쨌든 간에 창업자이자 의장인 김범수 의장이 계속 이제 법정이랑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자체가 오너 리스크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공백이 생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괜찮은 거 맞아?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는요. 네. 52주 최고가 대비 반토막은커녕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쿠팡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카오 못 쓸 수도 있는 만약에 거예요? 2심 그렇지는 않죠. 이분이 이제 창업자인 거지 의장일 뿐이지 뭐 전문 기업 경영인들이 있으니 심지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뭐 우리가 카카오톡을 못 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옥을 가게 된다? 그럼 또 그때는 또 어마무시한 주가의 어떤 타격이 있겠죠. 아무튼 예. 뭐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주식을 좋아하니까 예. 카카오 종목 토론방에서 글을 봤는데요. 예. 어떤 자칭 주식판의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가 30년 동안 이제
주식판에 투자를 하셨는데 네. 이러한 주가는 본 적이 없다. 왜요? 이건 반드시 어둠의 뭔가 경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예. 그분 이야기로는 이제 첫 번째 리스크가 어쨌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지금 낮게 잡혀 있는데 네. 그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무죄 판결 나오면은 계속 긍정적으로 흐를 거라고 그분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신호들이 있구나. 네. 카카오가.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AI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럴까요? AI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네요. 김범수 의장이 SM 시세 조종 혐의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심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를 하겠다. 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판 일정 지속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요. 카카오의 주가는요. 52주 고점 대비 최대 한 4분의 1 토막 났고요. 창업자 리스크에다가 플랫폼 성장 정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AI는 세빈님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분석을 내놨네요. 하지만 카카오 그룹은 월간 이용자 무려 4,8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용자는 여전히 많은데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AI가 진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AI는 이용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신뢰랑 경영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숫자랑 기업 건강은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4,800만 명이 쓰는데 주가는 최저가 근처다? 그 괴리가 이번 카카오 사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굉장히 친근하게 쓰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참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주식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네. 사시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아무튼 AI까지 분석을 마친 우리 카카오 최종 업다운 판정 한번 해봐야죠. 네. 자, 그러면 국민 메신저를 만든 그 회사, 이 카카오.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매일 쓰는 그 어플, 그 앱, 카카오 만든 사람이 재판 중입니다. 다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개 기업 다뤄봤는데 너무 딱딱하게 다뤘나?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쿠팡, 네. 신한은행, 카카오 우리가 이렇게 다뤄봤는데 그래요. 우리가 친숙하게 쓰는 기업들이지만 또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방송을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기업들의 어떤 이면들 이런 걸 또 알면은 또 재밌기도 하고 네. 투자할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저는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네. 소개해 주실 기업들은 더 재밌는 기업들이겠죠? 더 재밌고요. 지금 제가 너무 배고픈데요. 네. 이 기업 설명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요. 바로 네. 네 번째 기업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업입니다. 네,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맘스터치의 싸이월드라는 싸이버거. 싸이월드 이거 좀 세대 아닙니다.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싸이월드 아니고요. 싸이버거인데요. 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과장 좀 보태서 한 100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오. 이게 지금 네. 찾아보니까요. 맘스터치가 우리나라 1위 브랜드가 어딜 것 같습니까? 햄버거. 글쎄요, 맥도날드? 정답. 2위. 롯데리아? 정답. 3위. KFC? 땡. 맘스터치인가요? 아닙니다. 버거킹? 3위 버거킹. 4위가 중요합니다. 4위. 맘스터치. 맘스터치예요. 원래는 KFC까지 네. 해서 이 빅4였거든요. 네. 이 빅4의 아성을 바로 이 맘스터치가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맘스터치가
상장 폐지됐던 거 아십니까? 네, 소식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때 뭐 망한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네. 이게 전략적인 상장 폐지였어요. 맘스터치는 자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간 건데요. 그게 2022년입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자발적으로? 왜냐면은 주식 시장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쵸.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양면의 검인데요. 양날의 칼인데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매 분기 이제 실적 발표도 해야 되고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들한테 막 이런저런 설명해야 되고 외부 눈치가 너무 많이 봐야 돼요. 외부 감시도 많고. 그래서 맘스터치는 네. 거기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가맹점 주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고서 상장 폐지를 결단한 겁니다. 감시받는 건 이제 그만하고 그렇죠.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배고파. 그런데 조금만 참으시죠.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2회차 방송에서 홈플러스 홈플러스. 다뤘었잖아요. 맞아, 했었어요. 홈플러스가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게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네. 그런데 맘스터치도 제가 인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네. 이때 사모펀드가 맘스터치를 인수하면서 네. 더 이상 맘스터치가 아니라 개모터치가 되었대요. 아, 정말? 그럼 네. 뭐야? 개모터치는 왜일까요? 뭐야? 왜냐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경영 철학이 바뀌니까 음. 원래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햄버거를 만드는 게 맘스터치의 경영 철학이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개모터치가 뭐야? 개모터치가 됐다. 개모가 뭐지? 개모. 어쨌든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그런 거죠. 홈플러스도 맘스터치도 공통점이 같아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죠. 근데 두 기업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말아먹었고요. 네. 맘스터치는 경영 효율화를 잘해가지고요. 맘스터치의 몸값을 확 올려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모펀드지만 이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홈플러스는 망했는데 맘스터치가 잘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다음에 빚이 있으니까 이 네. 자산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빚을 갚아 나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맘스터치는요, 전략이 재밌어요. 이 가맹점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리로케이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권이 조금 침체한다. 그러면은 그 본사가 직접 나서서 네. 그 상점을 이동시켜주는데 지원도 해주고 오. 이렇게 아주 좋은 경영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리로케이션. 그러니까 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본사에서 투자도 해줘야 되고 뭐 상권이 죽을 때마다 매장으로 옮기고 그런 구조면은 맘스터치가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길이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가맹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돈도 지원도 해주고 막 이사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해서 손해를 다 보긴 했는데 어쨌든 본사가 도와서 더 잘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만큼 또 가맹점주들과의 신뢰도 많이 쌓였겠네요. 그렇죠.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본사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맹점이 살아야 우리 브랜드가 산다. 이런 판단하에 했었던 결정들이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는데요. 매 매출은 어떻게 냈을까요? 그것도 좀 재밌어요. 보통 우리가 햄버거 가게라고 하면은 네. 햄버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맘스터치는 오후 시간대 약간 햄버거가 덜 팔릴 때는 치킨을 적극적으로 팔았다고 해요. 그럼 오전엔 안 파는 건가요? 오전에도 팔죠. 파는데 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는 네. 더 열심히 치킨을 구웠다고 합니다. 네. 가맹점주들을 배려해 주는 대신에 정말 쉬지 않고 직원들이 또 일을 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매출 공백을 네. 채웠다고 볼 수 있죠. 단순한데 진짜 영리하네요. 어차피 매장은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남는 시간에 열심히 치킨까지 팔아서 매출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근에 실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막 칭찬했는데 실적 별로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꽝이죠. 지난 2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897억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 22.2% 성장을 해서 네.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 음. 이게 사실 외식 물가가 요즘 비싸다 보니까 비싸. 햄버거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상황적으로도 맘스터치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상장 폐지하고 잘 나간다는 게 또 역설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태에서 봤다시피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국민적으로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맘스터치가 어떤 뭐랄까 사모펀드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잘 보여줬습니다. 네. 경영 철학이 그래서 이만큼 무섭습니다. 네, 사모펀드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어. 인수한 이후에 어떤 경영 철학을 펼치냐에 따라 결과값은 달라진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번 맘스터치 어떤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 상황 AI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리로케이션 전략 어떻게 숫자로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맘스터치가 2025년 매출액은요, 4,79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897억 원. 3년 연속 성장세,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상장 폐지 후에도 외부 압박 없이 가맹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리로케이션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홈플러스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인수 결과 맘스터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사모펀드 인수라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결국 인수 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홈플러스랑 맘스터치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하니까 더욱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둘 다 사모펀드 인수였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상장 폐지 이후에 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상장 폐지하고 최대 실적 냈습니다. 주식시장 밖에서 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업입니다. 네, 5번째 기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화가 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티몬과 유메프입니다. 2024년 7월이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티몬이랑 유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터졌습니다.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고요. 여행 상품 샀다가 환불도 못 받은 소비자들이 아주 줄을 섰었죠. 맞아요. 저 그 사건 기억하는데요. 아마 피해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환불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아직도요? 중이라고 해요. 세상에. 그럼 이게 얼마나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터진 게 2024년 7월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약 1년 9개월, 2년이 다 거의 2년이네요. 그렇죠. 아직도 못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죠. 아직도 말씀 주신 것처럼 10만 명 정도가 이제 네. 피해 그 규모라고 하고요. 오. 이제 그 규모가 네. 어느 정도냐? 금감원 집계 기준으로는요. 미정산 금액만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검찰이 기소한 피해 기준으로는 1조 8천억 원 8,500원, 네. 500억 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1조 원이 넘고요. 티몬, 위베프에서 물건 팔던 셀러들이 정산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소비자들이 여행 패키지나 상품권 샀다가 환불 못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판매하던 판매자들까지 피해를 봤으니까요. 그 1조라는 숫자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죠? 사실 저도 그때 여행 가려고 우리 그때는 티몬 위메프 참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네. 그때 여행 가려고 알아봤었는데 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 책임을 또 누가 졌을까요? 책임은요. 이 모회사가 있어요. 티몬 UMF의 모회사가 Q10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대표가 구영배 씨 있습니다. 사기 배임죄로요.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 중입니다. 그러면 구속은 됐는데 피해자들이 아직 보상은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 왜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죠? 회사 자체가 망해서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게 좀 황당하네요. 그렇죠. 내용이. 좀 어이가 없죠. 네. 이렇게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차제에 법과 제도를 좀 싹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러는 거죠. 네, 오늘 플랫폼의 문제점을 참 많이 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플랫폼 입장에선 나는 연결만 하고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언제죠? 언제 있었습니까? 네,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 머지포인트. 뭡니까,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이게 할인 어플인데요. 예.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굉장히 한 20% 정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어플이었는데 사실 이 회사의 CEO가 가석방 됐다고 합니다. 거기도 또 감옥에 있다가 나왔구나. 네, 왜 이렇게 다들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됐고 예. 피해자들도 이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아픈 마음속을 더 긁어내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슷하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만 수십만 명이었고, 그때 머지포인트도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 논의만 됐지 네. 제대로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3년 만에 또 같은 사태가 터진 거예요. 맞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팀F, 위메프까지는 팀F 합쳐서 잘 아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네. 유명한 이 명품 파는 플랫폼인 반란이라는 곳도 파산을 했는데 이 피해액이 수백억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전 가구를 파는 알레츠라는 곳도 영업 종료를 해가지고요. 3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오픈 채팅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이건 대본에도 없던 건데 양하나가 직접 다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요. 야, 반란 네. 그런 것도 여기랑 비슷한 그런 유형의 어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AI는 어떻게 판단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AI에게 저희가 한번 의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실 수천억 원이 아니라 1조 넘는 굉장히 큰 규모로 피해액이 나오고 있고 최소 1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 그죠. 그리고 그중에서 굉장히 일부만 환불이 되고 있다는 점 AI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Q10의 대표 구영배 씨가 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피해 보상 판결까지는 아직까지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장기화될 전망으로 못 받을 보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봤을 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또 유사한 이 과거의 사례가 또 있었죠. 머지포인트, 팀F와 동일한 패턴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전상법 개정 추진 중이나 아직은 미완인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말 정치권에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사실 이 상황을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이에 뒤처지는 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술이나 플랫폼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서 피해는 항상 우리 몫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년 9개월째 진행 중인 이커머스 사태, 티몬과 위메프,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이렇습니다. 1년 9개월째입니다. 아직 못 받은 사람들, 법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다운입니다. 자, 마지막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삼성전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노조 파업 관련된 거였고 이번에는 갤럭시 S26 핸드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3월 말에 S26이 출시됐는데 3월 11일. 3월 11일. 네. 그때 이제 사전 구매 최대 판매량? 맞아요. 기록... 135만 명?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또 맞아요. 아이폰이랑 같이 나와서 그랬구나. 더 주목받았어요. 맞아. 네. 근데 지금 출시됐을 때는 지원금이 없었거든요. 지원금 네, 아세요? 그럼요. 네. 이제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출시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57만 원. 57만 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요. 오. 이게 사실 그 보니까 제일 기본형 거기 제일 용량도 적은 이 기본형이 아마 120만 원대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57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면 우리가 60만 원대의 신형 핸드폰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솔깃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핸드폰도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가뜩이나 잘 팔리는데 이 뭐랄까요? 엄청난 규모의 어떤 지원금까지 네. 하면서 더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또 다른 안 좋은 소식도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폰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대부분 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의 공장은요 베트남에 있어요. 아, 모르셨죠? 베트남에서요? 맞아요. 아, 이해는 되네요. 좀 인건비도 싸고 생산 설비 이런 것도 싸고. 맞아요. 네. 그런 이유로 베트남에 있는데 음. 거기에 지금 관세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화된 관세를 베트남에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네. 이 핸드폰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관세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관세도 다르고 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세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베트남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관세가 한국보다 조금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46% 네. 발표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아주 화들짝 놀랐죠. 큰일 났다. 우리 미국에 이제 핸드폰 수출 못한다. 100만 원짜리 맞아요. 폰에 46만 원 세금 내면 사겠냐. 그래가지고 네.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이 기존 대비 51% 급감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그럼 절반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마트폰, 반도체를 상호관세 면제 품목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에 네. IEEPA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할 때 쓴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삼성 스마트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6% 관세는 부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안심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왜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예. 상호 관세는 위헌이라고 해도 이 품목 관세로 매기겠다. 맞아요. 근데 그 품목 관세가 100%로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많아. 그러면 사실 2배가 되는 거죠, 가격이. 그죠? 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삼성 다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상호관세가 막히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는 이미 섹션 232라는 국가안보 조항으로 25% 관세가 1월에 네. 발효가 됐습니다. 스마트폰도 같은 경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다운이라고 바로 결론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업과 다운이 지금 동시에 이 신호가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원금 57만 원 소비자한테 당장 좋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생산 계획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 맞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AI의 아주 냉정한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 갤럭시 S26의 지원금이 합산으로 57만 원이나 나온다는 점. 네. 사실 135만 명이 미리 사전 예약을 해놨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이렇게 지원금을 크게 준다고 하니까요. 네. 사실 이번에 소비자 구매로는 적기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쵸. 아무래도 관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베트남의 대미 관세가 처음에는 46%였다가 그 이후로 20%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아예 무관세로 유지되다가 사실은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이 국제법상 위헌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관세 향방을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또 품목 관세를 100%로 다시 이 스마트폰에 매길 수 있다고 하니까 AI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비용은 내려가겠지만 삼성의 수익성은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같은 이벤트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AI의 판단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AI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좋은 소식이 많지만 회사한테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 상황이. 맞아요. 이렇게 분석한 상황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있고 네네네.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최종 업다운 판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삼성전자의 자존심, 갤럭시 과연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제가 먼저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제가 삼성전자 핸드폰 사고 싶기 때문에 예. 이 지원금 57만 원에 더 초점을 두고 이번에 삼성전자 업 해보겠습니다. 업? 네, 업입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골치 아픈 거든요. 삼성전자가. 회사 입장에서는 다운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시각이랑 기업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업앤다운 하면서 업다운이 동시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모든 기업은 항상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다만 시장에서 어떤 소식을 더 크게 인식하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업앤다운에서는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업과 다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계산이 복잡해져도 저희는 항상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맘스터치를 포함해서 오늘 6개의 기업 다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업은요, 신한은행 이 취업 빙하기에도 150명의 신입 공채 소식 전했습니다. 그리고 맘스터치 상장 폐지 이후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고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26 소비자 입장에서 지원금이 5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이 살 수 있는 적기 업입니다. 네. 그리고 다운은요. 쿠팡 말만 들어도 이 화가 나는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이 5만 원 쿠폰 줬지만요. 곧 만료됩니다. 아직 못 쓰신 분들은요. 빨리 쓰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다운은 바로 이 티몬 위메프 창업자 재판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1년 9개월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삼성전자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머리 너무 아픕니다. 다운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요? 이 소비자 입장, 기업 입장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네. 음. 그게요. 경제 뉴스를 보는 방법이에요.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야, 이게 누구한테 좋은 얘기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뉴스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6개 기업 이야기가 그 연습이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쿠팡 유효 기간이 4월 15일 그리고 방송 시점으로 8일이 남았으니까요. 네. 꼭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실 분들 빨리빨리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명품을 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쿠팡 때문에 그 2만 원 쿠폰 쓰려고요. 네. 그런 거 하나 사려고요. 10만 원짜리 명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이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향수? 8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기업과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세빈 박상호였습니다. 투데이 업 앤 다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